여러분, 국가의 화폐 제도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는 이 현상을 잘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발생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겼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정확히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현상의 틈바구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어떤 경제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 대부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잘 담겨있는 홍춘욱 대표의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차 세계대전 말 독일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식량난 속에 발생한 혁명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빌헬름 2세 황제마저 네덜란드로 망명하면서 독일은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에 대한 책임 등을 협의한 파리 평화회의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승전국이 독일에 1320억 금마르크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배상금의 규모는 전쟁 전 기준으로 독일 국민 총생산의 3배를 뛰어넘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매년 갚아야 하는 배상금의 규모는 국민 소득의 10%이자 전체 수출액의 80%에 이르렀고, 결국 신생 독일 정부는 재정 적자를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정부가 이렇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일단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정부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윤전기를 돌리면서 계속 돈을 찍어냈고, 그 돈으로 화약도 사고 식료품도 사고 하면서 계속 돈을 써대면서 전쟁 비용을 조달했더니 이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미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터라 이 방법은 더 이상 불가능했던 거죠. 게다가 정치적인 리더십도 부족했기 때문에 세금을 인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민간에서 돈도 못 빌려, 세금 증세도 못해. 그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독일 정부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다시 또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중앙은행에 금이 없는데도 돈을 찍어내고 이 돈을 금으로 바꿔서 프랑스 등의 전순국에게 지불하는 형태를 취했던 거죠. 물론 1921년에는 이 방법이 먹혔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어떤 짓을 하는지 몰랐고 세상에 돈이 흔해진다는 걸 느낄 때까진 일종의 시차가 있잖아요. 우리도 2020년 코로나 때 미친 듯이 풀렸던 돈의 영향력을 그 당시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요즘에 어디 가서 외식하면서 오른 물가에 깜짝깜짝 놀라시죠? 몇 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이 풀리면 시간차를 두고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독일 정부가 금을 계속해서 프랑스한테 지불하고 금도 없는 상태에서 화폐를 계속 발행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천천히 눈치채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해외 사정에도 밝았던 금융인이나 기업가들이 인플레의 징후를 제일 먼저 알아차렸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조만간 휴지 조각으로 변할 독일 마르크화 대신 영국 파운드화나 미국의 달러로 환전해서 해외에 예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내 구매력이 녹는 걸 막기엔 가장 좋은 선택이니까요. 그 결과 독일은 1922년부터 자본수지 적자가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독일 마르크화 환율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수입 물가가 상승하니까 결국 시간차를 두고 전체 물가 인상으로 여러분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1920년 이후 독일에서는 월간 기준으로 물가가 50% 이상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자국 화폐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월 50% 이상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았다면 받는 즉시 뭘 해야 하겠습니까? 현물로 바꿔야겠죠. 화폐를 들고 있는 매 순간 리스크가 시간에 녹는 게 아니라 제겁으로 늘어나는 꼴이니까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지폐를 버리고 현물을 사기 위해서 달려드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결국 1923년 독일의 산업 생산은 1914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돈으로 된 모든 형태의 부와 고정 수입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게 된 거죠. 결국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은 가격이 고정된 모든 것들의 실질 가치를 폭락시켜버렸습니다. 고정금액으로 받고 있었던 국민들의 월급 가치는 물론이고, 전쟁 전후에 누적되어 있던 독일 국내에서의 모든 부채를 청산시키게 됐죠.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는데 나중에 그 가치가 1,000원이 되어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부채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가장 큰 피해자는 고정적인 연금 수입을 받아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고, 독일 정부의 채권을 구매했던 사람들도 대부분의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토지나 공장 등의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은 승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번 유일한 케이스인 실물 자산을 보유하면서 다른 이에게 큰 빚을 졌던 경제 주체는 정부와 기업 딱 둘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국가와 기업의 배를 불렸고, 이후 히틀러를 비롯한 전체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대략 1조 배 정도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하이퍼란 단어를 쓸만하죠. 이건 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니까 파운드화나 달러같이 그나마 통화 가치가 높은 외화를 보유했거나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승자가 되고, 반대로 예금이나 연금 등의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장 큰 패자가 된 거죠.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왜냐? 인간의 DNA는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한 게 없다 보니까 위기의 순간엔 늘 본능대로 움직이고, 그 본능은 늘 고통을 감내하는 쪽보단 쉽게 해결하는 함정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인간이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권력과 권위에 위기가 오는 순간이 되면 늘 돈을 찍어내는 같은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게 로마 시대에 불순물이 늘어갔던 은화부터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과 현대의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의 인류의 화폐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그 시기에 살아남고 이익을 본 사람들은 결국 통화 가치가 높은 외화와 실물 자산을 보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빌려 썼다는 특징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 긴 시간에 걸쳐 누적되면서 엄청난 부의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구매력을 잘 지키고 유지하고 불리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계속 그 인플레이션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몸빵으로 데미지를 받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순간 이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는 독일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유일하게 돈을 벌었던 국가와 기업들이 했던 행동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통화 가치가 보존되는 외화를 보유하고 실물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이들에게서 돈을 빌렸던 플레이어, 그들이 위너였다면 우리도 비슷한 전략을 긴 기간 동안 장기 투자로 펼칠 수 있겠죠. 먼저 가장 많은 금액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그것도 실물 자산을 사는 데 주는 것, 이게 바로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금융자산과 달리 태생부터가 레버리지 자산인 거고요. 이런 특징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의 대장정에 꼭 레버리지 상품인 부동산이 실거주든 임대를 주는 형태든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 베이스 캠프라는 표현도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또 의미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1차 세계대전 이후 그 당시 통화 가치가 보존되던 외화가 파운드화하고 달러였다면 지금은 뭘까요? 1차적으로는 달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원화로 된 자산만 들고 있는 것보단 달러 자산과 함께 들고 있는 게 자신의 구매력을 지키기에 유리할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혁신적인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리스크로부터 해칭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통화 가치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가장 좋은 외화는 사실 달러가 아닙니다. 저는 그 외화가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의 가격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달러, 엔화, 유로와 같은 통화의 환율비입니다. 각 국가별 통화 대비 비트코인이 갖는 교환비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는 순간이 각 국가별로 다른 겁니다. 통화 가치의 하락이 큰 국가는 진작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고,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 기준으로는 맨 마지막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었던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각 국가별 통화 대비 환율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통화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은 점점 더 강력한 외화가 될 거라는 거죠. 왜냐? 인간의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정해진 코드대로 진행되는 공급량과 제한된 발행량, 그리고 이 통화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사실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늘 진정한 장기 투자자는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세팅하고 오랫동안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사례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긴 기간에 걸쳐 우리가 겪을 현재의 화폐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를 감안할 때 장기 투자와 관련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며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쭉 발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와 위정자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돈을 찍어낼 것이고, 그 속도가 하이퍼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방향성이 명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긴 시간에 걸쳐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조용히 삶아지기 전에 스스로 이 끓는 물 속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구매력을 지키고 유지하고 늘릴 수 있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형태의 미래가 닥쳐오든 우린 끝까지 생존하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장기 투자자가 되자고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